네, 안녕하세요. 네,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 1월 6일, 네, 월요일 라이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네, 지난주까지 이제 1월 이제 들어와서 새해 이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이제 2025년이 시작해서 이제 좀 시작이 딱 되는 느낌이에요. 저도 이제 지난주까지 아이가 유치원 방학이어 가지고 인제 겨울 방학이 계속 있으니까 인제 아이 케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연말도 지나가고 이제 연시죠. 초창기도 초기 인제 새해도 애 케어하다가 이게 지나갔는데 이제 오늘부터 아이가 인제 방학이 끝나고 인제 유치원에 가니까 '이제부터 인제 2025년 새해 열심히 좀 해 보자.'라는 생각, 그리고 '계획도 좀 세워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제 중년 여성과 혈관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제 남성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젊으신 분들, 혹은 정말 이제 노년층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인제 딱 꼭 집어서 중년 여성과 인제 혈관 질환을 좀 말씀드리는 게, 이 중년이라는 시기가 되게 됐을 때 여성분들은 정말 급격한 좀 변화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몸의 변화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측면이 여성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억울한 측면도 굉장히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중년 여성분들의 이런 질환들, 건강에 대해서 저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이런 뭐 혈관 질환도 그렇고 다른 질환도 그렇고 젊었을 때부터, 혹은 좀 관리를 조금 잘 안 하는 분들은 좀 초기에 좀 빨리 생기기도 하고,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은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아무리 이제 몸 관리도 하고 먹는 것도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도, 그래도 사실은 이런 혈관 질환이나 건강이 중년 이후로 분명히 나빠지거든요. 나빠지니까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죠. 억울한 부분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어 뭐 가족들 생각하고 뭐 요런 가족들 케어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혹은 이런 쪼끔 약간 희생하면서 지냈다가, 이게 중년 이후 좀 나이가 드시고 이러다 보면 모르시던, 혹은 관리를 쪼끔 신경을 못 쓰셨던 부분들에서 점점점 건강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거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혈관이나, 이게 급격하게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건강에 좀 이상 신호들이 보통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면 굉장히 좀 약간 무기력감도 드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라는 이런 생각들도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중년 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굉장히 좀 약간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좀 듣다 보면 약간 울컥해요. 울컥하고 내가 그냥 약간 사연들이 생각이 좀 나죠.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개똥벌레더라.' 약간 요런 내용들인데,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감정이입도 되고, 제가 딱 하면서 인제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이제 어머님도 이제 60대 이제 중반을 이제 넘어가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관리를 좀 안 하시고, 뭔가 뭐 이제 어머님이 젊었을 때는 뭐 저희나 혹은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케어해 주고 뒷바라지 해 주다고 뭐 본인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못 쓰시고 계시다가, 한 50대 좀 넘어가시면서 이제 뭐 고지혈증도 있고 혈압도 있다 그래서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약도 드시고, 근데 인제 예전만큼 약을 먹고 내가 이제 사실 살을 빼려고 해도, 혹은 뭔가 관리를 하려고 해도 예전만큼 몸이 또 말을 좀 잘 안 듣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관리가 좀 필요하시고, 지금 예전에는 좀 신경을 좀 못 쓰실 수밖에 없었던 시대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몸 관리는 젊었을 때 잘 해놔야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 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뭔가 질환이 나타나더라도 초기에, 혹은 뭐 진행 속도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나는 반딧불. 굉장히 예전 노랜데, 아마 리메이크 되고 다른 이제 분이 좀 부르시면서 갑자기 굉장히 뭐 여러 채널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어 한동안 애창곡처럼 불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중년 여성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중년 여성이라고 하면, 그러면 중년은 언제부터일까요? 지금 이제 홀리 해피 님께서 질문 주신 게 이제 40대 여성입니다라고 하시는데, 40대부터가 중년일까요? 아니면 50대부터일까요? 60대부터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나이에 대한 이 기준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게 의학적인 부분들, 혹은 신체적인 실제, 신체 나이, 혹은 이제 법적인 나이 분류가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노인복지법에 보면 우리가 고령이라고 하는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사실은 이제 기준이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 만 65세 이상이 노인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요거 사실 65세는 그렇게 나이가 요즘 그렇게 청춘이라고,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말씀드릴 만큼 그렇게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한 65세 정도 되시는데, 65세, 이제 60대 중반이신데, 어머님만 봐도 제가 인제 어렸을 때 봤던 60대 어르신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 전혀 사실은 60 대처럼 보이지 않죠. 그리고 제가 뭐 10 년, 20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뭐 수술 동의서나 이런 것들 받을 때 한 60세 이상이 넘어가면 고위험군이다, 고령이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60세, 65세 넘어가면 고령이시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던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이 뭐 70 대도 많고, 70 대도 사실 고령이라고 저도 판단하진 않거든요. 뭐 80대 분도 많죠. 한 80 세는 좀 넘어가야 고령이기 때문에 마취 위험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사실 설명을 좀 드리죠. 실제 제가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 중에 85 세인 분도 계시고 그 이상인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연령층에, 그리고 우리가 신체 나이라는 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조금 줄어들은 느낌이 분명히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뭐 유행 같은 경우는 유행 기준으로는 뭐 60 세가 넘어가야 그때부터 뭐 중년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한 이제 40 세가 넘어가면 사실 중년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고요. 더 뭐 사실 뭐 35세 이상부터는 뭐 중년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나이대가 아마 이제 한 50대 정도까지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올라간 것 같고요. 그런데 인제 여성분들은 사실 인제 중년이라고 느끼는 기준이 어느 정도 쪼끔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적인, '호르몬의 변화가 있었다. 호르몬의 변화가 좀 생기는 시기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중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시기가 40 대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40대 중반, 혹은 50 대일 수도 있죠. 개인차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차는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걸 딱 정해진 사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인제 중년 이후에 인제 여성이라고 하면 이런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갱년기 증상이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기들이 나타났을 때부터는 어느 정도 '중년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준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인데요. 호르몬 변화가 생기다 보면 우리 몸에는 정말 여성분들은 약간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여성으로서 삶을 이렇게 쭉 지내시다가 일반적인 그냥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풍부한 상태의 삶을 사시다가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가 나타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다른 삶을 조금 살아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갱년기가.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게 되면 우리 몸에 정말 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증상들이 뭐 사실
그 중년, 갱년기 전만 해도 남성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사증후군들 혹은 다른 질환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질환들이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훨씬 더 많이 생기는데 이 갱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정말 인제 다른 질환들, 우리 대사증후군이 정말 인제 몇 년이 지나가면 남성분들을 역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게 살 빼야 된다. 요즘 이제 많이 말씀드리게 살 빼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먹는 거 조절해서라. 그 사실 핵심은 이제 결론은 사실 살을 빼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즘 너무 비만 인구도 많고 활동량도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한 20대 중반, 한 30대 초반을 정점을 찍고 점점점 내려와요. 점점점 꺾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살이 잘 안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인제 질환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제 여성분들은 예전에는 살이 좀 잘 빠지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인제 살이 집중되는 구간이 보통은 인제 여성 호르몬이 풍부할 때는 보통 이제 출산이나 이런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는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골반이나 혹은 가슴 부분이나 요런 부분에 살이 쪘다라고 하면 갱년기 이후에는 그런 살들이 정말 이제 복부에 집중이 되고 그러면서 뭐 검형 체형이라고 하는 그런 체형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살이 안 빠집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살이 안 빠지고 예전에는 하루 이틀만 굶어도 살이 뭐 1-2 킬로 뭐 2-3 킬로는 금방 빠졌던 이 체중들이 이 시기부터는 안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제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도 점점 나타나시고 뭐 인제 사실 물만 먹어도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더욱이나 인제 이런 위험도도 높아지고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는 시기에는 적절하게 예방과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있으셨다라고 하면 오늘 조금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저도 자유롭게 조금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제 이 시간에 사실 2 시에는 점심 드시고 아마 인제 한참 또 업무 이제 보시거나 또 다른 일들 보실 시간일 텐데요.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와서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채영 님 몸 관리 신경 쓰셔야 되죠. 몸 관리 네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정말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기준이라게 하는 게 정말 내 몸에 이 신체 나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년이라고 해서 정말 뭐 다이어트 성공 기원님처럼 40 대인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딱 40대 되면 중년이다. 혹은 뭐 50대 돼야 된다. 뭐 요렇게 나이의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리면 이제는 사실 한 50 대가 넘어가야 50 대부터 한 중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리 해피 님께서 40대 여성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40대 초반이다라고 하시면 이때부터는 뭐 사실 인제 중년으로 들어가는 이제 초입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보면 이제 제가 인제 40대 초반이죠. 40대 초반인데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한 살 더 나이가 들었지만 40 초반이지만 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인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점점점 이제 "몸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제 50 대부터는 정말 "하루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뭐 이제 다른 분들 보니까 그만큼 몸의 변화들이 그렇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리 혈관이 너무 확장되어서 눈에 잘 보이고 손으로 누르면 들어갈 정도로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뭔가 아프다는 느낌은 거의 없는데 혈관이 튀어나온 다리 쪽이 좀 불편한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이게 인제 보면 40대 어머님들 40대 젊으시죠. 지금 40대 어머님들은 젊으시긴 한데 어머님들 보면 가끔 이게 어떤 식으로 오시냐면 보통 본인이 불편해서 오시는 것보다는요. 우리 남편분이나 혹은 자녀분들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저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불편하거나 혈관이 뭐 따님이나
혹은 좀 뭐 남편분이 혈관이 이렇게 또 확장되고 돌출되면 '아 이상이 있다.' 최근에 이제 따님분이 좀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검사를 해 보면 분명히 좀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게 인제 뭐 전형적인 정맥 부전 때문에 생기는 이제 하지정맥류죠.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혈관이 확장하면서 거기에 인제 역류들이 발생하다 보면 결국에 신경을 좀 압박한다든지 혹은 주변 피부나 신경 주변에 약간 염증들이 생기다 보면 저런 불편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인제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 혈관도 이렇게 돌출된 상태면 피부에 인제 사실 인제 염증이나 혹은 피부 변화들도 나타나게 되고 뭐 심한 경우에는 혈전도 분명히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복제정맥이나 피부 밑에 있는 혈관에 혈전이 좀 생기면 통증들이 굉장히 좀 진행된다든지 혹은 굉장히 좀 빨갛고 붓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면 검사를 쪼끔 받아 보시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게 인제 아이들이나 우리 인제 남편분들이 아프시면 또 금방 데리고 혹은 가라고 해서 진료를 보시는데 어머님들은 그냥 지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내시는데 저렇게 지내시다가 인제 50 대가 되면 피부가 막 변하거든요. 변하는데 그때 인제 오셔 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이거 좀 많이 진행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좀 치료 타이밍이나 진행이 좀 많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 보면 좀 안타깝죠. 이게 인제 분명히 혈관들 치료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다리 밖에 나오는 그 미용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뭐 사실 치마도 입는 경우도 많고 짧은 바지도 입는 경우들도 많은데 저렇게 이제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아예 인제 바지 입는 것도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보니까. 그래서 나는 40 대, 50대 뭐 거의 20 대부터 나는 반바지를 입어 본 적이 없다. 치마를 입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냥 '아 그냥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굳이 뭐 병원에 안 가시고 막 참고 사는 시대는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뭐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게 사실 옳은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뭐 사실 검사 정도는 받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사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런 질환들도 빨리 병원에 가셨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묵혀 두면 병이라는 게 묵혀 두면 결국에는 진행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걷잡을 수도 없고 제가 인제 어머님 막 볼 때마다 가끔씩 이제 답답한 게 당뇨 인제 치료도 하고 뭘 치료도 하면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인제 뭐 다른 것들 신경 쓰느라고 정작 본인 몸을 관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하시고 '아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증상이 없고 별 불편한 거 없으니까 그냥 지낼래.'라고 하는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 '이거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러니까 꼭 관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이게 마음의 변화를 좀 가져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매번 중년 여성분들은 어 그렇게 그만 희생하시고 꼭 관리를 하세요. 미리 예방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뭐 진료 보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야 겨우 치료를 받으시려고 오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PB님. 네.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이 좀 늦었나요? 제가 "불면증이 심하다. 뇌경색 이후에 불면증이 심하다."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인제 이게 불면증이 꼭 뇌경색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인제 우리가 호르몬 변화도 있고 뭐 여러 질환들이 생기게 되면 정신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울감이나 혹은 약간 불안 장애나 뭐 공황이나 이런 장애들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불면증은 나이가 드실수록 불면증이 꽤 진행이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변화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호르몬 얘기를 하지만 그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도 하고 다른 사실 호르몬의 변화들이 분명히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좀 분명히 생겨요.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라고 하시는 게 그게 정말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지 않는 게 의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의학적인 이제 사실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분명히 좀 나이가 드시면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뇌경색이 되게 되면 뇌나 이런 부분들의 일부 좀 조직의 손상이 되면서도 약간
정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지내시면 안 되고요. 적절한 사실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 혹은 적극적인 뭐 약간 운동이나 이런 생활 습관 개선 부분들을 좀 치료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인제 사실 누우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우면 자면 바로 자는 스타일인데 저희 인제 아내 같은 경우는 와이프 같은 경우는 잠을 드는 게 되게 힘들어해요, 잠을 드는 걸. 그래서 인제 저처럼 이제 금방 자는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부러워하는데 사실 잠을 불면증이라는 게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그만큼 좀 힘듭니다. 힘들다는 거는 쪼끔 알긴 알지만 그런 방법들에 있어서는 그냥 참고 지내시는 것보다는 정말 인제 쪼끔 운동을 좀 한다든지 다른 사실 잠을 쪼끔 잘 잘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는 필요가 좀 있습니다. 좀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의 도움도 분명히 좀 받아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너무 못 자는 것보다는 충분히 잠을 자주고 내가 잠이 안 드는 게 문제인 건지 혹은 잠을 자는데 그 유지 시간이 길지 않아서 뭐 중간에 깨서 좀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조적으로 약물 치료 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고혈압 약 혹은 뭐 당뇨 약, 고지혈증 약 뭐 이런 약들 혹은 다른 저희가 약들도 있죠. 뭐 많은 약들도 있는데 그런 약들 먹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시작조차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은 "이거 먹으면 내가 뭐 중독이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나중에 이 약이 지금 한 알로 시작해서 나중에 10알, 20알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 약제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그리고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좀 좋고요. 그리고 부작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사실 약들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제 뭐 우울장애 약이나 뭐 사실 불안장애 약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춘희 님. 저는 60대 초 이제 사실 이제 지금쯤이 저는 이제 중년이라고 생각해요. 중년. 이제 아마 50대 중반 한 55 세, 6세 요때쯤 아마 갱년기를 겪으시고 지금 인제 어느 정도 인제 안정기를 좀 찾으실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60대 초시면요. 젊었을 때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식습관은 육식보다는 채식을 했는데 뇌졸중에다가 뭐야 뇌수두증 등 뇌가 너무 망가지고 후유증으로 "운동량이 적다 보니까 살도 많이 찐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아유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젊었을 때랑 그러니까 정말 인제 몸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편마비의 후유증이 거의 8 년째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은 안 빠지고 뱃살 옆구리살 너무 많이 찝니다. 그래서 하루 2끼만 먹습니다. 하루 아침 10시 반, 저녁 4시 반 딱 2끼만 먹어요. "어떻게 살을 빼야 하는지요?"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이 살을 못 빼잖아요. 살을 못 빼면 노력이 부족해서입니다. 혹은 인제 "너무 먹는 약이 간식도 먹고 먹는 약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실 폄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노력을 좀 폄하하고 "이거는 모든 잘못이 환자에게 있다."라고 사실 프레임을 쪼끔 씌우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인제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이제 갱년기가 지나간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호르몬 변화가 정말 이제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식단 조절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살이 안 빠져요. 안 빠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운동을 해도 결국에는 예전보다는 좀 안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인제 좀 가이드를 드리자면 지금 먹는 걸 쪼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이런 경우는 그냥 소량으로 중간에 간식을 어떻게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하루 2끼만 먹을 때도 쪼끔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채식을 하거든요. "채식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인제 뇌졸중도 있고 뭐 혈관 질환들 혹은 이런 이제 사실 이제 편마비나 이런 혈관 질환 후에 생기는 후유증 때문에
식단을 그래도 나름 관리하신다라고 해서 채식 위주로 좀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단백질을 조금 좀 많이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근육이 분명히 나이가 들면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젊었을 때는 유산소 위주의 운동을 좀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셔도 근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유산소 운동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유산소 운동보다는 결국에는 근력 운동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근육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셔야, 그래야 좀 살이 빠지시고요. 그렇게 해야 하면서 식단으로 단백질이나 여러 뭐 식이섬유 섭취하는 거 중요하지만 단백질들을 좀 잘 섭취를 해 줘야, 그래야 오히려 인제 몸이 좀 잘 살이 빠지는 체형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인제 편마비나 이런 인제 후유 장애가 있으니까 아마 운동하는 데 좀 제약이 될 것 같아요. 운동하는 데도 제약이 되지만 그래도 재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근력 운동이 분명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인제 "단순 걷기는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실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히 걷는 것들은 그냥 혈액순환 인제 개선 정도에는 도움이 되지만 살을 뺀다거나 혹은 근육을 높인다거나 이런 데에는, 근육을 늘린다는 데는 사실 도움이 되진 않아서 사실 중간에 유산소 운동을 쪼끔 해 주고 틈틈이 걷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메인으로 내가 신경 써서 해야 될 운동들은 근력 운동을 좀 끼워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근력 운동을 좀 해 주면서 식단도 조금 단백질을 좀 넣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 방법 조금 바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화의 미안 채널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는 요번에 나온 살 빼는 신약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신가요? "부작용이 없지 않을 듯한데요." 라고 하시는데, 그 신약이라는 게 지금 세마글루타이드, 지금 위고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인제 세마글루타이드나 우리 싹스나 리나글루타이드 이런 약제들은 기존에 사실은 예전부터 인제 써 왔던 약제이기도 해요. 써 왔던 약제이고, 이게 GLP-1 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호르몬 유사체를 넣어 줘서 포만감도 유지해 주는, 그래서 "먹는 약을 좀 줄여 준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인제 인슐린에도 좀 민감성이나 이런 인슐린에도 반응도도 좀 높이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위고비나 싹센다나, 그러니까 리라글루타이드나 세마글루타이드 이런 약제들을 어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인제 약제들이 기본적으로 당뇨약의 인제 시작이었거든요. 당뇨약으로 개발됐던 거고, 우리가 인제 당뇨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뇨약들이 혈당을 낮추는 게 사실 주 목표잖아요. 근데 혈당을 인제 낮추는 여러 약제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여러 약제들, 혈당을 쪼끔 낮추는 데 핵심이었던 약제들이 다른 심혈관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명확한, 사실 장점이 보이지 않았던 약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을 너무 낮추면 이게 저혈당에 빠뜨리면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킨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장점들이 어 크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사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요런 살 빼는 약이라고 하는 인제 세마글루타이드 이런 약제들은 어 우리가 혈당에 따라서 분비되는 분비량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저혈당에 빠질 위험도가 낮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심혈관행 인제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약이라든 사실 부작용은 분명히 있거든요. 부작용은 분명히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 장점을 최대화하냐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약제들은 부작용이 제가 봤을 때는 잘 쓰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실 살 빼는 약들이 더 부작용이 컸죠. 이전에 인제 나왔던 우리 다른 향정신 의약품들 많잖아요. 나비약이라고 하는 약제들, 이런 약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더 문제였지, 지금 나오는 약제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위고비 대표적으로 지금 위고비라고 하는 약제는 부작용이 제가 봤을 때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조금 이제 부작용을 조금 부각시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먹으면 이거 쓰면 췌장염이 잘 생긴다더라." 뭐 "다른 부분들이 생긴다더라."라고 하는데 잘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나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 거기에 더 집중하거든요. 심혈관 질환 또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뭐 사실 약간 어느 정도 약간 게임 체인저 역할을 좀 하는 거지 않나. 그러니까 비만 인구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비만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여기에서 또 다른 약재들이 또 파생해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사제만 있지만 우리가 뭐 먹는 약으로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사실 실제 먹는 약도 있긴 하지만 그걸 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먹는 약들이 또 개발되면 더 사실 쓰는 게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채영 님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전 단계라고 하는데 과자도 많이 먹으면 대사증후군에 걸리나요? 정확히 대사증후군을 모르겠네요. 빈혈도 있는데 빈혈도 혈관에 속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성인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성인병이라고 저희는 예전에 학생 때는 그렇게 배우기도 했죠. 성인병. 그러니까 보통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요런 것들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카테고리 대사증후군을 요렇게 모아 놓은 카테고리가 있죠. 그러니까 당뇨, 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이제 혈압. 이 카테고리를 모아 놓은 이유가 이게 세트로 같이 움직여요. 세트로.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이 보통 약재 보면 고혈압 약 같이 먹고 있고요. 고지혈증 약 같이 먹고 있습니다. 혹은 고지혈증 약만 뭐 드시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 혈압약도 드시고 막 이렇게 약대를 같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고 이거의 핵심은 또 어떻게 보면 당을 너무 많이 먹는다.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생긴다. 그 대표적인 정제탄수화물이 과자죠. 뭐 과자나 군것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지켜보다 보면 이렇게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고 보면 대사증후군의 판단 기준에 뱃살 있잖아요. 뱃살도 있고 당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그 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인제 이런 혈압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요즘 그 세트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빈혈이라는 것도 인제 결국에는 뭐 혈관 질환이라고 보기는 쪼끔 어렵지만 혈관보다는 약간 혈액 내 혈액 질환이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랑 쪼끔 다른 카테고리이긴 한데 대사증후군은 실질적으로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요즘 정말 많이 늘었어요. 지금 뭐 아무리 건강한 분도 보면 30대 중반부터 고지혈증 때문에 뭐 약을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랑 좀 많이 연관될 수 있죠. 네. 감자칩 매니아님 "겨울철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추울 거라고 생각했던 겨울이 지금 좀 뭐 들쑥날쑥해요. 추운 날도 있고 그래도 좀 따뜻한 날도 있긴 하지만 들쑥날쑥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계절이 오히려 좀 좋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혈관도 수축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혈관이 다시 확장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혹은 그런 우리 기온의 변동성이 큰 계절, 실외나 실내 온도 차이나 뭐 이런 기온의 변동성이 큰 계절에 있다 보면 혈관이 요렇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어 그것 때문에 혈관 질환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몸에 변동성이 적게 이제 잘 방한하시고 그러니까 보온을 조금 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따뜻한 옷을 얇은 옷을 여러 개 껴 입으시고 뭐 이렇게 장갑, 따뜻한 인제 양말 신으시고 운동하실 때 꼭 중요한 게 스트레칭 해 주시고 예열을 해 주신 상태에서 야외 활동을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분들도 몸에 인제 근육 경직도 생길 수 있지만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 혹은 혈관 질환이 높으신 분들은 정말 달리다가 쓰러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시기가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내 몸을 약간 워밍업하고 따뜻하게 하고
뭔가 변화가 좀 덜 생기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깨어나라님. 네. 어릴 때부터 유독 하체가 더 굵었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많이 붓고 실핏줄이 가늘게 막 파랗게 보이고 해서 오래 못 앉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최근에는 많이 걸으면 통증도 많이 있고 또 다리에 또 쥐가 자주 난다고 하시네요. 아픈 다리 스트레칭 하려고 쭉 뻗으면 쥐가 나고 운전하다가도 급 쥐가 올라오고 막 이제 불편하시네요 막. 그리고 쥐가 서너 시간 풀리지 않아서 응급실 갔는데 딱히 원인을 모르겠네요. 혹시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거는 인제 전형적인 혈관 질환이죠. 혈관 질환이고요. 뭔가 인제 혈액순환이 뭔가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검사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죠. 검사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게 인제 반복되다 보면 우울 장애가 나타나기도 해요. 당연히 혈관 질환들이 계속 생기면 내가 다리가 불편한데 근데 인제 병원에 가면 딱히 원인을 몰라요, 응급실 같은 데 가면. 근데 이제 나는 계속 불편해서 스트레칭하는 것도 겁나고 자는 것도 겁나고 운전할 때마다 다리에 쥐 날까 봐 겁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내가 소극적인 반응들을 보이게 되고 '나는 불편한데 남들은 또 못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이렇게 하면서 우울장애가 사실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검사를 좀 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검사하면 분명히 좀 이상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쪽에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깨어나라니 보니까 고지혈증도 있고 약을 먹으려 했지만 후유증이 무서워서 약을 안 먹고 조절 중이라고 하시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젊으세요. 30대 한 후반 남성분이신데 굉장히 다리가 불편하시고 뭐 쥐도 나고 딱 약간 비슷한 증상이에요. 그리고 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남성분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인제 혈액 검사랑 전체적인 검사를 좀 했는데 혈당이 굉장히 높아요. 혈당이 굉장히 높고 고지혈증도 되게 심하신 경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모르셨냐?"라고 하니까 건강검진해서 들었대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라."라고 해서 "복용해라."라고 들었는데 딱 이제 그냥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조절해 보겠다."라고 하시고 안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건데 당 수치는 점점점 올라가고 어 혈관도 나빠져 있죠. 나빠져 있어서 그래서 인제 제가 억지로 약을 처방해서 먹게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제 생활 습관도 안 좋았죠. 뭐 하루에 믹스 커피를 7-8잔 정도 드신 분이었으니까. 자기 인제 업무랑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그 믹스 커피를 드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약은 먹는 게 좋습니다. 적정 수치가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드시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좀 표현하죠. 맞습니다. 드셔야 되죠. 지금도 아마 혈액 검사랑 다른 검사를 좀 해 보시고요. 이상이 있으시면 조절하고 치료하시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자칩 매니아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줄이면 혈관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름기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기름만 먹는다고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혈관 질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정제 탄수화물을 먼저 줄이실 필요가 있으세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시고요. 정제 탄수화물 줄이시는 게 우리 몸에 이제 사실 현대인들이 혈관 질환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정제 탄수화물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서예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은 뭐 육류 섭취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당을 섭취하면서 생기는 이제 질환이 혈관 질환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 내가 먹는 것 중에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게 뭐가 있는가? 뭐 '내가 쌀밥을 너무 많이 먹나?' 혹은 이제 다른 간식들을 많이 먹나? 혹은 음료 마시는 것 중에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인제 것들이 있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깨어나라 님의 과는 사실은 인제 뭐 저처럼 인제 혈관을 보는 인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 보시면 좋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가셔서 뭐 초음파부터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아 님, 고지혈증 약 복용 중이신데 고혈압, 당뇨 전 단계이신데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지혈증 약이나 뭐 혈압약이나
혈압 조절하는 약이나 혹은 당뇨약 이런 약제들은 먹으면 사실 수치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치가 떨어지고요. 거기에 생활 습관들을 같이 노련하면 더 안정적으로 사실 낮아지는데 약은 한번 시작은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 빨리 시작할 수도 있고 편하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끊는 걸 잘 끊어야 돼요. 끊는 걸 잘 끊어야 되고요. 끊는 타이밍은 약을 좀 줄여 본다든지 이것들을 좀 조절해 보면서 줄이셔야 그래야 사실 좀 안정적으로 향후에 그런 약물들을 끊고 나서도 계속 유지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지혈증 그러니까 혈액 검사나 이런 수치들을 잘 이제 보면서 약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들이 내가 생활 습관도 잘 조절하고 있고 거기에 운동도 진짜 잘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약을 좀 줄여 볼 수 있는 거죠. 줄여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약을 먹는 거는 정말 좀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요. 예전처럼 부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다른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실 막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님, 엉덩이 통증이나 오른쪽 사타구니로 퍼지는 통증과 다리 저는 증상이 또 다리 붓기도 있다고 하시네요. MRI 결과는 심하지 않은 디스크여서 약만 받았는데 혈관 질환일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퍼지는 방사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디스크 같은 이제 신경 질환이 일반적으로 흔합니다. 원인인 게. 그런데 이제 붓기도 있고 뭐 만약 인제 디스크 때문에 치료를 받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다른 질환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환자분 중에서도 딱 이런 증상들이 비슷한 증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보통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디스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서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오시면 보통 혈관 문제일 경우들이 또 꽤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있어도 신경이 직접적으로 압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경이 압박되면서 방사통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증상들이 무조건 혈관 질환이라는 건 아니지만 큰 원인은 저렇게 디스크 같은 이런 신경 질환일 가능성도 있지만 저게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면 혈관 질환 문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용들 보니까 중년 여성분도 계셨고, 이제 평소에 약간 불편감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시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중년 특히 여성분들은 아마 관리를 해도 아마 예전처럼 관리가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실 건데, 그래도 지금부터 노력을 쭉 꾸준히 쌓아 나가야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질병의 진행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해서 우리가 '내 몸을 관리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관 질환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상이 있으시면 좀 체크를 빨리빨리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유익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